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소식으로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12.12 사태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곧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흥행 요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부처럼 1,000만 영화 눈앞에 둔 만큼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게 여러분들이 다 호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물론 답답함이 있고 속 천불나고 그렇지만 그 천불나는 욕과 이런 것을 저한테 다 주시고 오래 보면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봉한 지 18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모처럼 1,000만 영화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데 서울의 봄 인기 도대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지금? 네, 사실 개봉한 때부터 파죽지세로 100만, 200만, 그래서 오늘 새벽에 600만 돌파를 했습니다. 네. 주말 이후에는 아마 700만을 돌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12.12 군사 쿠데타를 알고 있는 기성세대가 좀 더 많았어요. 근데 네. 지금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20, 30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대체로 이제 그 영화가 개봉을 처음 했을 때 폭발력이 있다가 점점 힘이 네.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좀 더 힘을 더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도시 3 같은 경우는 1,000만 관객 돌파했습니다만은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영화의 배경 다 알고 있잖아요. 1979년에 있었던 12.12 사태. 네. 내용 다 알고 결과도 사실 뻔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일단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12 군사 쿠데타라고 하면 어떤 사회적인 주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볼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화 자체가 흡입력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9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건 기성세대뿐만이 아니고 특히 젊은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49대 51 법칙일 때 좀 더 긴장감 있게 흥미를 느낀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예, 뭐예요? 군사 41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성공시키려고 하죠. 네. 이 사람들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균열과 또 어떤 변수들 때문에 네.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긴장감이 더 이제 재미를 일으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무도 예측 불허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영화 구성상의 메시지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실제 인물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지켜가 보는 어떤 재미가 있다. 그리고 네. 9시간 동안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도 흡입력이 네.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뭐 재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아까 무대 영상에서 보였지만 뭐 배우들이 인사를 돌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오는 모습도 조금 인상적이긴 했고 또 뭐 심장이 두광두광 거린다 이런 표현도 좀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SNS에 뭐 심박수 측정 챌린지도 네.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배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배역 인물들이 68명이나 돼요. 주요 배역만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작 스태프들조차도 이 장면 정면의 그 인물들을 좀 헷갈려가지고 편집상에 굉장히 좀 혼동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네. 주요 배역들 그리고 연기자들이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역을 했는데 네. 한쪽에서는 너무 황정민스럽다.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예전 영화 중에 구타 유발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분노 유발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이 심박수 챌린지 말씀하셨지만 예. 그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K 콘텐츠의 계보를 그대로 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생충이라든지 더 글로리 같은 경우 빈부격차 문제나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사실 그대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 네.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그때 그 당시 상황을 거의 99% 그대로 잘 보여줬기 때문에 리얼리즘 영화로서 호응을 받았다. 네. 그 가운데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톡톡하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구도 있기는 있는 거죠? 네, 허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우성 씨가 너무 자세히 굉장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영화 멋있게 못 봤거든요. 나왔는데 네. 혼자 뭐 이렇게 막는 장면도 있는데요. 네. 그런 장면들은 사실과 다른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 영화가 자주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보고 오시죠. 서울의 봄 영화를 보았습니다. 애국심은 없고 사적 욕망의 카르텔이 어떻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지도 보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 지난 군사 정권과 결부시켜서 악마화하는 것은 나쁜 정치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같은 감독이 만든 영화 아수라를 보시라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정치 이슈를 또 많이 다루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정치인들의 얘기도 눈여겨 들을 수밖에 없는데 유독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영화를 자꾸 현실 정치에 네. 가져와서 논쟁까지 네. 끌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문화평론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서울의 봄을 내년 총선과 연결 지으려는 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네.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030 세대의 표심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2030 세대들은 정치적 맥락에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공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030 세대가 공정 세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하지 않은 부분들을 정치권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2030 세대가 표심을 그쪽으로 주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평론가 입장에서는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런 정치 관련 영화들이 나오면 그걸 또 2030 세대가 보면 이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현실 정치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원칙과 룰이죠. 그래서 네. 이 군사 쿠데타라는 거는 원칙과 룰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헌정 질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적 권력욕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원칙과 룰, 또 헌정 질서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것 여기에 이제 2030 세대들이 더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지 네. 어떤 특정 당리당략의 이제 관점에서 보는 그렇죠. 것은 오히려 더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네. 점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서울의 봄이 흥행을 하면서 이 근현대사 영화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어떤 영화들의 계보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영화들 좀 주목받고 있나요? 물론 이제 뭐 1950년대에 국제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93년 뭐 공작까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효자동 이발사도 박정희 권위정부 시절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저격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뒤에 이렇게 12.12 군사 쿠데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죠. 공교로운 것은 이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이성민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근데 서울의 봄에서는 이제 정승화 참모총장 역할을 해가지고 또 묘한 인연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정부 이후에 다시 또 군사정부가 들어서는 그 중간에 그런 내용이 바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되겠고요. 네. 군사 쿠데타를 막지 못했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택시 운전사 그리고 화려한 휴가가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뤘던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네. 이 택시 운전사
통해서 또 광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시민군으로 참여를 했던 주인공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이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우연히 광주로 갔던 택시 운전사가 겪게 되는 그런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보시면은 또 다시 이제 그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이제 네.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때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앞에서 나왔던 5.18과 연관해서 또 헌트가 되겠습니다. 이 헌트에서는 이정재와 정우성 씨가 또 우정을 과시하면서 영화를 이제 촬영을 했었거든요. 예. 특히 이 정우성 씨가 신군부의 그런 이제 5.18 광저민중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암살에 관련된 네. 그런 활약을 하는 이제 점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뒤에 이제 1987이라고 해서 6.29 선언 이후에 네. 민주화 과정을 또 그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쭉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주말인데 볼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영화 저녁에 이제 방송 끝나고 보려고 예매를 해뒀는데 네. 오늘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심의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맨 먼저 대통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서 하신 건데 그 후보들이 또 너무 입떨어질까 싶어서 근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보고받지 않았고요. 보도 경위도 제가 알지 못하고 아마 사무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해명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량적 분석만 하면 이것보다 나쁩니다. 지금 정량적 분석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참조했을 때 지금 우세를 확신할 수 있는 곳이 4곳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포당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당을 수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수도권을 지키고 수도소를 지키기 위한 이태신과 같은 정의의 사령관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보도나 여러 가지 보면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회로 이거 돌려서는 강서 구청장 패배 시즌 2가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과거에 망했던 그 모습,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망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요즘 굉장히 혈압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한 내년 총선 판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우세한 지역이 6석에 불과하다라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당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네. 지금 이 숫자라면 현재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구 9석보다도 낮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고 평가를 받는 2020년 그때 8석인 것보다도 적은 숫자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처참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지난달 중순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순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엑스포 유치 실패가 있었고 몇 가지 또 스캔들이 더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지난달 중순에 나온 결과고 지금이나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서울에서의 우세 지역은 3군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에서 자체 판색 분석하는 것보다 더 적게 더 보시는 적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준석 전 대표도 4석이라고 비관적으로 봤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강남 3구의 각 을 선거구는 위험해질 겁니다. 뭐 서초을, 강남을, 송파을, 을 지역은 위험해질 거예요. 그쪽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강하다, 보수적으로 우세한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들 아닙니까? 강남이나 서초를 보면 네. 갑은
보다 강하고요. 네. 을은 간만은 못합니다. 통상. 네. 근데 지금 판세를 정확하게 보자면 을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판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봐요. 예. 그래서 물론 사정 변화가 있어야겠죠. 뭐 국민의힘에 정말 혁신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신당 효과로 인해서 선거 구도의 변화가 있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1대1 구도로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 우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약 3곳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네. 지금 제가 느끼는 선거 분위기는 총선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총선이 최악의 성적표입니다만 네.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을 다 합치면 최악의 성적표는 2018년 지방선거거든요. 예. 지금 선거 분위기는 2018년 선거 분위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판세 보고 때문에 정말 발칵 뒤집힌 분위기인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께서는 그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자체 판세 분석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당에서 이거를 뭐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대로 갈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4개월 가까이가 남았고 그다음에 이런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 결과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이 저 정도면 경기도는 더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전 의원님 말씀처럼 그 사이에 부산엑스포 어떤 유치의 참패도 있었고 또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기에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게 무슨 뭐 지금 이러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까? 저는 이건 오만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저는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아직 넉 달이 남았기 때문에 네. 여러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조사 결과 제가 뭐 데이터를 본 건 아닙니다만 네.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서울에서 우세 지역일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뭐 한 10여 곳이 됐던 아니면 네. 7, 8곳이 됐던 경합 우세 지역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뭐 국민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저 결과가 지금 마치 내년 4월 10일 날 네. 총선 결과인 것처럼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그 저런 결과 나오면 당연히 국민의힘 계신 분들이 긴장하고 더 뭔가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지도부에서 이걸 열람을 했고 또 외부 유출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수영 의원님. 뭐 아직 요동칠 시간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이러다 영남 자민련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온다고요. 뭐 지금 이런 데이터가 그대로 이어진다. 아무 변수 없이. 그러면 영남 자민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 지금 총선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 정도의 그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당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허투루 취급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4개월이지만 그나마 이게 어떤 그 당에서 일부러 흘려서 어떻게 이게 여론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은 네. 저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방 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유출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여론의 환기를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지 않았느냐고 저는 추론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예방 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뭔가 다시 혁신과 변화의 그 틀을 준비한다면 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갤럽 조사 좀 이따 인용되겠지만 예.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국정 지원론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럼 구도에서 밀린다. 이 얘기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게 구도에서 밀리는데 중도층으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네네. 60대 26입니다. 갤럽 조사 따지면은.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간단합니다. 지난 2020년의 교훈이 어디 있냐? 중도의 위반과 40대 이하의 이탈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끌어안으면 됩니다. 네. 끌어안으면은 지금의 이 나온 숫자들 우리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그럼 출발을 해야 되는데 중도의 위반과 40대 이하의 이탈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가져오려면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중도는 철저하게 인물 중심으로 스윙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40대는 이준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전제된다 그러면은 수도권 벨트 전략, 이른바 뭐 우리 김영남 의원님은 이제 그 수원 지역구지만 수원이라든가 이런 중서부 벨트를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그다음에
서울은 어떤 식으로도 강남과 강북을 전진 배치시켜서 인물 구도를 해내느냐. 인물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에 따라서 저는 최저 5%, 최대 10%까지도 저는 구도 싸움을 바꿀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디테일하게 고민한다면은 네. 지금의 이런 조사는 예방주사를 맞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허비하거나 내년 초에 가서 혁신이라는 것들이 뭐 이루어진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이 이런 말하자면 경고음, 신호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네. 혁신위는 근데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총선 기획단이 안을 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물은 결국은 이제 총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공천관리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혁신위가 넘긴 안을 얼만큼 더 받아내느냐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회는 남아있다. 네. 그리고요,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정부 견제가 51%, 정부 지원 35%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사실 지금 당장 총선이 있다면 밀어줄 거냐, 정부를 밀어줄 거냐, 아니면 견제할 거냐 이 얘기인 건데 차지원 교수님, 네. 그 지난 2020년에도 3개월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49대 37에서 그게 곧바로 의석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180대 103으로. 네. 이걸 생각해 본다면 국민의힘은 진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어제 놓은 그 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의 차이가요. 16% 차이예요. 예.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10월 달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표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17%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에 이게 상당히 여권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여러 다짐들이 나왔잖아요.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나부터 바뀌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당에서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민심들을 반영해서 조기에 혁신위를 띄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과연 국정 스타일을 바꿨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이 야당과의 협치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했잖아요.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시정연설하러 와서 야당 대표하고 간단하게 한담한 거 말고는 야당 대표하고 단 한 번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당이 뭐 입법 독주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야당의 그 책임보다는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개각을 한번 보십시오. 개각을 보면 과연 이 개각이 왜 했는가? 아, 결국은 총선 출마자들 내보내기 위한 개각이었다. 감동도 스토리도 없는 개각. 특히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돌려막기 인사,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 검사형통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혁신이잖아요. 혁신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조기에 앉아 끝나는 분위기지만 그 언론들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빈손의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물론 혁신이 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가 모아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상당한 뉴스의 그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화제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혁신이가 아무리 좋은 결과안을 내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윤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하고 임요한 위원장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었잖아요.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윤 대통령도 상당히 이 상황에 대해서 절박함을 인식한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대표하고 이 혁신위원장을 동격으로 해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봐서 양쪽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오히려 혁신에 대한 의지를 애둘러서 표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볼 대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건이 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는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으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보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견제론이 더 우세한 상황 이거 어떻게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전국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양상이 2020년 총선이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하고 비슷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부울경이 다 뚫렸거든요. 부울경에서 민주당 단체장들이 대다수 당선이 됐는데 그때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4가지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 성향입니다. 그래서 호남이나 TK 지역에서는 각 당이 소위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된다는 게 유권자 성향 때문인 것이죠. 소위 근데 이거는 텃밭이라고 하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양 네. 당이 모두 30 내지 35% 정도를 전국적으로 평균 내면 그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네. 변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네. 제일 큰 거는 소위 바람 내지는 이걸 이슈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지론이냐 예. 아니면 2010년 지방선거 같으면 그때 무상급식 이슈가 크게 등장을 했었죠. 이런 게 소위 큰 바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보통 아무리 적어도 10% 내지는 30%의 득표, 수도권에서의 득표율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선거 구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의힘 같으면 이준석 신당이 나오느냐 마느냐,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신당이 나오느냐 마느냐, 네. 이게 이제 또 구도가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물 지금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선거의 영향력을 따져보면 이 순서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인물은 뭐 3% 아무리 많아도 5% 영향력이 있을까 말까 한데 네. 예를 들어서 큰 바람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같이 정권 심판론이 지지율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20%를 지고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큰 거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가장 영향력이 작은 세 번째 인재 영입에만 매달려 있어요. 이제 1호 영입안을 발표를 네. 하긴 네. 했는데 그러면 가장 해결해야 될 시급할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일단은 국정 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그전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체감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대통령의 인사입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네. 그게 아직은 뭐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앞서 이제 혁신위가 좀 나왔으니까요. 민주당도 혁신위가 있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조기 종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치권에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공을 시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렵죠. 왜냐하면 또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그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내 사정을 좀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목표 이상과 실제 당과 이런 뭐 특히 인유한 혁신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기서 야박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강서 보선보다 더 악화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서 보선 이후에 대통령도 반성이나 민생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쓰시고 인유한 혁신위가 뜨면서 막 그랬잖아요.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네. 윤핵관과 영남 지도부, 영남 중진들 모두 험지 출마 또는 부출마를 요구하고 근데 이게 전혀 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사실은 아까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좀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 네. 이런 걸 요구했는데 그 혁신위가 거기는 아예 손을 대지 않은 거가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네. 가장 큰 패착 같아요. 네. 그리고 위원장님,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은 나라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미 완전히 동력을 상실해 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당 사정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되게 좀 난관에 봉착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강서 보선 직후에 비대위원회 체제로 돌아갔거나 그래서 많은 혁신을 하고 좀 바꿔냈다면은 더 많은 게 모였을 텐데 2달이 지났어요. 예. 2달 동안 혁신위가 있었는데 혁신위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혁신위는 혁신위대로 일을 못했고 대통령께서는 뭔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기대를 했던 분은 지금 여러 가지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를 보니까 이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엑스포 이후에도 그렇고 네. 부산 가셔가지고 제발 충수들하고 떡볶이 먹는 모습 보고도 주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인사를 봐도 저는 방통위원장의 특수부검사 선배를 임명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의 대다수 지지층을 떠나서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는 많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이 되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게 인물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카드, 바로 한동훈 장관 카드가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저희가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죠. 이번 개각에 포함 안 시켜서 더 국가 예산으로 선거운동 하러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잡아야 돼요. 선거운동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국가 예산 가지고 왜 내 세금 가지고 선거운동이요? 나는 내 돈 가지고 선거운동하는데. 국민의힘 저 여러 가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전국구 등으로 가서 좀 여러 지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 당협위원장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진지하고 고민하고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4일이었죠. 이 개각 명단이 발표가 됐고 이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6개 부처의 장관이 개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료와 학자를 중용했다는 표현이 나오는 가운데 이 한편에는 또 총선 출마할 사람들은 다 빠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그 안 빠진 사람 사실 한동훈 장관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안 빠진 겁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명 다 내보내고 총선 출마시킨다고 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단독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언론의 주목도를 띄운다거나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저는 뭐 출마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기정사실이고 다만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1월 11일이 새해 1월 11일이 이제 그 국무위원들의 사퇴 시한, 공직자 사퇴 시한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 가기에는 비난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그 쇄도 달았을 때 두드려야지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보기 연말 아마 원포인트 인사 뭐 예측한다면 연말 정도의 원포인트 인사로 하고 그다음에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김홍일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방통위원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인물을 한번 보면서 그 타이밍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국회가 만료되는 시점 28, 29 그 타이밍에 아마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여권의 전략 자산 맞습니다. 전략 자산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말하자면 쓰임새가 다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을 쓰겠다고 판단했으면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수도권에서 바람을 견인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보내야지 뭐 전국 선거를 뭐 뛰게 한다고 비례대표 가거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저는 정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큰 그릇답게 수도권에서 선거를 한번 지휘해보는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같은 함량이라 할지라도 어떤 과정을 겪어서 스토리와 서사를 만들어 왔느냐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쓰임새가 여권에선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도권이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그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당의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대신에 연말이든 연초든 이제 본인의 이제 얘기가 나갈 때 저는 그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입문하면서 첫 메시지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너무 쉬운 쪽으로만 선택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 자산을 너무 말하자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차지원 교수님, 사실 한 장관이 어떤 뭐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또 차기 대선 주자 결과에서 이재명 대표랑 오차 범위 내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뭐 민주당의 띄워주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뭐 저는 일종의 개봉박도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다 하셨지만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 거는 뻔하게 아는데 이번은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 놓을까? 놓은 다음에 또 어디 활용을 할까? 이런 궁금증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를 또 높이는 것이 있고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의 나름대로 개인기가 또 크게 작용한 거죠. 예를 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나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 좀 시원하다. 그러한 상당한 또 어법을 구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권 내에서 한동훈 장관의 개각을 늦춘 이유는요.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점점 더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장관을 떠나기 전에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민청 개설과 관한 것인데 물론 본인 떠나기 전에 개청이 되지는 않겠지만 네. 거기에 대한 안을 아마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청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결국 저출생 문제 때문에 우리의 지금 고용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일종의 뭐랄까요. 한국의 인구 정책에 대한 일종의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는 거다.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정치인으로 앉아 지금 큰 국까지 갖고 있는데 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각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항상 이게 밝음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럼 딴 이 총선 후보자들은 다 같이 보내면서 왜 그럼 한동훈 장관만 차별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대통령이 이 사건 갖고 정치 활용하는 거야? 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지금 차기 지도자 그 선호도에서 앞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가장 큰 고비가 뭡니까? 총선이잖아요. 네. 그럼 총선을 이겨야 되잖아요. 네. 총선을 만약에 져버렸다? 자신이 지휘했는데 네. 그럼 저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총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얼마만큼 차별할 수 있을까? 아마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한동훈 장관이 헤어질 결심을 하면서 막 대드는 정도까지 되면 좋을 거지만 그건 할 수 윤석열 없을 대통령 거지만. 각을 세운다고요? 예, 그렇죠.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좀 발칙하다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다에 대한 부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이렇게 되면 거의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찍은 사진이 더 많이 돌아다닐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역할 어느 선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남 의원님께서?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점은 의문입니다만, 네. 예, 아무래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높게 나오는 것은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여권 지지층의 그 표를 거의 다 흡수하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2027년 대선까지는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찍은 사진을 선거 전에 내걸어서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네. 뭐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한 장관과 찍은 사진을 내건 후보들이 많이 나올까? 그럼 좀 의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의문이고 네. 일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된다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 선거 지휘를 자기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그런 우려가 있어 왔죠. 한동훈 장관이 대중 인지도나 또 일종의 팬덤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네. 지원 유세를 다니거나 이런 활동은 충분히 가능해요. 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총괄적인 지휘를 한다는 것은 글쎄 아무리 뭐 선거 천재라고 해도 네. 선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역구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발이 좀 묶일 텐데 그럴 때 지원 유세가 가능할까요? 지역구에 첫 출마하면은 선거인데. 불가능하겠죠. 예. 다만 이제 이 전국 선거를 지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그거는 공상에 가깝고 예.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있어서 붐업을 시키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보면 그게 기대치의 거의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민주당에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쭉 1위를 달려오다가 한동훈 장관이 바짝 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를 줄 예상하셨습니까? 뭐 대선까지는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한 장관이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마 저는 신상품 효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한동훈 장관에게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뭐 계속 주목도가 높아지고 최근에 뭐 국가 예산 가지고 전국을 다 돌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좀 나름 의미 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네. 뭐냐면
기자들이 국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장관에 던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장관이 국회를 오던 법무기자를 만나던 거의 대부분을 민주당이나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데 썼는데 예. 어느 기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최근에 상당히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물어보니까 네. 그 정말 미주알 고주알 야당 의원들 뭐 전직 얼마를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뭐였는지 다 아는 사람이 예. 영상을 안 봐서 모른다는 취지를 얘기했어요. 보도를 못 봐서. 그걸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국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지금 국회에 예정된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예정돼 있어요. 네. 그 통과되면 바로 총선에서 역할하겠다고 올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출입기자들이 안 묻겠습니까? 한 장관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답변을 할까요? 그래서 한 장관이 정권 심판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내년 총선에서 본인뿐만 아니고 여권의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려면은 네. 지금과 같은 대통령과 등치되어 있는 심판 선거인데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성격을 계속 유지한다면은 저는 아마 여권 진영에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플랜 B를 고민해야 될 시기도 올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갑작스럽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아까 우리 차 교수님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뭔가 새로운 모습, 정말 정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과 똑같은 행보를 보여준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튀지 않는 한 한 장관도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거 다 들어보니까 일단 등판하고 나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이 4개월 총선을 앞두고 낙관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120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의 최대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그 소위 말해서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거다.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세종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에서 30개, 부울경 37개 뭐 이렇게 해서 100 더하면 154개 정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확하게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에서 이런 이해찬 전 대표님의 말씀 가지고 의논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자리마다 성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원외 지역위원장들 가가지고는 그분들 다 당선돼서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앞으로 들어오기 힘들어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 모두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가 260석도 될 수,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용기를 붙들어 주려고 한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죠. 얘기고 네. 뭐 내년 총선을 낙관해서 나온 얘기는 저 얘기하면은 아니라는 누가 말씀이세요? 저기 다른 자리에서 하면 그런 얘기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이 되게 통찰력이 있고 분석을 잘 하시기 때문에 154석은 보니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 자리도 세종시에 있는 우리 당원들 얘기였습니다. 당원들 얘기인데 좀 전에 200석도 얘기 나오는 방송 가셔서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 저런 것들은 이제 조금 국민들께 불편하게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거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아직 넉 달이나 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 저도 예전에 기자할 때나 정치권에서 보니까 오만한 모습이에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정말 우리가 낮은 자세로 당대표부터 무지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을 보실 때 우리가 어딜 잘해서 표준 것도 아닌데 오만을 떨고 있네? 그러면 그 심판이 정말 우리 민주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자리에 성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용기를 붙들어주고 우리 당원들한테 잘 될 수 있으니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거가 되는데
그게 자칫 저렇게 우리 영상에 보이고 또 방송 가서 당 밖에 계신 분들이 200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거 나올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은 네. 또 나올 수 있지 그건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국민들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야죠. 해도 네. 지금 우리 대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대 목표는 내년 4월 10일 날 한 석이라도 더 여당보다 받는 거. 네. 그게 우리 간절한 마음이고요. 네. 거기에서 조금 더 목표를 세운다면은 과반 의석입니다. 과반 의석 받는 게 우리 목표고 네. 그런 거지 과도하게 좀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실 때 불편하실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차 교수님, 그런데 네. 이런 한민수 대변인님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뭐 과반이냐 180석이냐 이 얘기도 했고 네. 일당 뺏길 것 같지 않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번 총선하고 비교를 해서 어디는 어느 정도 이렇게 네. 해서 네. 나름의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상당히 이해찬 전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딴 분이 아니고 이분이 과거 20년 집권론 이야기했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서 그러고 또 좀 더 잘하면 우리 50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래. 무시할 수 없는 게 네, 이해찬 그렇죠. 상임고문의 당내 입지가 당내 굉장히 입지도 영향력이 있는 있죠. 분의 그렇죠.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을 수는 이재명 없을 것 대표하고 같아요. 상당히 정치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과거 그러니까 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전략기획통으로 상당히 이름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 판세를 예측하면 제가 그 당시는 기자 시절이었는데 네. 상당히 귀담아 들을 대목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마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지도부도 내심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단 이런 부분들을 이 지금 뭐랄까요, 국민들 앞에 알리는 식의 모양새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아마 지도부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그러한 아마 이 지금 속내를 아마 한민수 대변인께서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애써 드는데. 넣고 계시는 것 같기도 예, 근데 네. 저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물론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게 한 180석까지 넣을 수 있다는 뭐 이런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많은 사람들이 갸웃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민주당 내에서 지금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전직 당대표인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뭐 여차하면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직 또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총리까지 상당히 당에서의 민주주의가 지금 사라졌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사당화되어 있다. 네. 또 지금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뭐 지금 나치를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잖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 네. 그게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뭐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모든 사항들이 거의 실황 중계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없느냐. 계속해서 지금 선거는 재판은 줄줄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하면 과연 현재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과연 그대로 이어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굳이 그렇게 드러내면서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당내의 우려에 대해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해찬 상임고문이 어떻게 보면 정치 고수 구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최수영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비관론이 더 나을까요? 낙관론이 더 나을까요? 어떤 게 더 총선 전략에 좋다고 보십니까? 물론 전직 당대표니까 당을 좀 치열업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고개 드는 순간 망하는 게 정치하고 골프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이런 겸손해야 한다. 그렇죠. 네.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고개 드는 순간 망하는 게 이제 정치와 골프라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자면 뭐 수도권 70석 사실 수도권이 121석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 승리 못하면 과반 못 가져가는 건 이건 아주 공식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군다나 지난 총선에서 그런 승리를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과도하게 갖는 건 좋습니다. 네. 다만 지금 구도 자체도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전직 당대표로서 당을 이렇게 이끄는 치열업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전현직 대표의 좀 리스크가 커요. 전직 당대표께서는 이렇게 설화 리스크가 좀 있고 현직 당대표께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전현직의 이제 대표의 위험도가 조금 상존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전 대표가 하는 말은 저는
상당히 말하자면 지금 지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기하지 마라. 그다음에 분당하지 마라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니네들이 단일 대우로만 가면 이렇게 이기니까 네. 여기서 쓸데없이 뭐 분당하거나 당 깨거나 해서 하지 말고 그대로만 가도 우리가 과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라는 지금 전직 당대표의 그런 메시지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구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민주당에 가는 건 맞지만 민주당이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과도한 좀 낙관론과 자신감에 빠져 있다는 것,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요. 어느 몇 개를 빼놓고는 이렇게 치열하게 여야가 접전을 벌일 때는 공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절묘한 선택을 해줬다고 언론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균형 잡힌 선택을 해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말이 단순하게 어떤 사기를 북돋는 그런 말을 떠나서 지금 여러 가지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당의 균열 지점이 나오고 비명과 친명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지금 뭔가 갈등의 지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은 갈라쓰지 않고 한 길만 가면은 이 성적 얻을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라. 그런 전략적 어떤 그 노회함의 어떤 반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는 추측합니다. 네. 단일 대우를 하라는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좀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좀 만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의 어떤 절박성 때문에 지금 당대표와는 좀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분열시켜갖고 총선을 패배하게 만드는 그런 선택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이 지난 7월 말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오고 한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억으로 미루다가 힘들게 만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생각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네. 근데 이상민 의원이 나가는 건 탈당이에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나간다면 그건 분당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의 탈당 과정에서는 전화 한 통 없던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만나자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전직 대표라는 그렇죠. 점에서는 또 체급이 다를 그러니까 수도 정치적 있잖아요. 무게감이 예. 좀 틀린 것이죠. 예.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을 보면 사실상 결심은 어느 정도 선 상태에서 정지 작업 내지는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따로 당을 나가서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소위 발이 묶일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대로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정말 계파의 어떤 구분 없이 뭐 탕평책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보장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네. 그게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덕담 주고받는 자리는 안 만들려고 하겠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엔 소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전직 총리 세 분이 힘을 합쳐서 같이 당을 네. 만들 거냐. 맞아요.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네. 일명 이제 삼총당 네. 총리 세 명이 모인 삼총당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저는 세 분이 다 같이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두 분 정도는 같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정세균 총리 제외하고 네네네. 나머지 두 분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총리 출신 두 분만 힘을 합쳐서 딴살림을 차리더라도 범야권의 전체 의석은 똑같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석수는 조금 줄어들고 새로 생기는 당에서 적어도 지역 기반으로 해서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최재형 의원님, 네. 그게 뭘까요?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저는 지역구 출마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지도체제는 친명계와 비명계가 함께 가는 일종의 비대위적 성격의 지도부 전환을 요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강도의 혁신을 요구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그 여러 가지 발목이 묶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선거법은 따로 떼어서 재판하고 있고 네. 이게 조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또 개항을 정도를 고집하면서 선거를 치를 때 도대체 민주당의 확장성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압박이 굉장히 저는 정말 지금으로 보면은 명분 쌓기에서는 굉장히 이낙연 대표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삼총당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세 분의 전직 총리가 함께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명분이 있는 게 민주당 구주류의 사람들이라는 것 떠나서 적동성을 저는 갖는 정당이라고 봐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체제 정당은 어찌 보면은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신도 부정을 가끔 합니다. 지금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얘기하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말을 바꿨습니다라고 예. 이렇게 말하자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끌어오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이 선으로 물러나고 친명 비명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번에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지도체제를 꾸려내자라고 네. 지금 공을 던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의 고강도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기 어렵다고 보고 네.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명분 쌓기용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네. 만일 이 시점에서 이 세 분 한 분이 빠지더라도 최소한 민주당의 적통성을 가진 이 두 분들이 따로 나와서 신당을 맡는다? 이거는 민주당에 굉장히 치명적인 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구도 싸움이 정권 심판론이냐 국정 안정론이냐로 나눠져 있지만 잘못 이게 이제 선거판이 좀 균열이 생기면은 저는 그때는 사당 체제로 갈 경우에는 네. 이 심판론 자체가 오히려 희석되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총선이 아니라 윤석열 대 문재인의 총선으로 갈 수도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아직도 여러 가지 역동성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좀 뭐 분열이 되거나 네. 한다면 사실은 뭐 적통성 계승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당장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어떤 관계에 있을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선거에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글쎄요. 그게 지금 현실화된다는 걸 전제로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 현실화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은행 자체를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본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네. 과연 그것이 정치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총선까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리고 당의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당내의 민주주의가 지금 시들어 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의 간판을 하면서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는 부분이요. 아마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비워라. 그래야만 채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뭐 지금 총선 이 지금 험지 출마나 불출마가 아니라 아예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그런 아마 결단을 지금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럼 신당을 꾸릴 수 있을 것인가? 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명분입니다. 그 명분이라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혁신과 개혁의 투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소위 말해 원칙과 상식을 비롯한 비명계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도 당장은 지금 뛰어쳐나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찬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신당에 대한 실체가 없다. 그리고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4명의 의원들도 공동의 고민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의 위치가 다르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각양각색이에요. 아직 하나로 뭉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요.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출시기는 하지만 호남에서 지금 차기 대권 선호도 우리 아까 나왔었잖아요.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더 높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지금 또 신당을 만들 경우에는요. 선거제도도 상당한 걸림돌입니다. 네. 지금 소선거구제도가 기본이잖아요. 네. 소선거구제도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네. 양당 체제가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거기다가 지금 비례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그 병립형으로 회귀한다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낙연 신당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뛰쳐들 모티브가 생길까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이낙연 신당을 전제로서 이야기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젯밤에 검찰에 출석해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이 다 되어서 검찰이 저를 소환했습니다. 2년 전 전당대 일을 가지고 특수검사가 인지수사하여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증거 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의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특수부 수사는 후퇴가 없습니다. 끝까지 뭐라도 안 되면 다른 거라도 B가 안 되면 C라도 잡아서 별건에 별건을 해서 반드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나 기소하려는 게 특수부의 관행이고 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이 정당법 위반 사건을 특수부가 만든 것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이전에 이미 2차례나 자진 출석을 했다가 검찰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송 전 대표. 결국에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자신부터 수사하라라고 했던 송영길 전 대표. 막상 검찰에 출석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럴 거면은 자진 출두 왜 했었냐? 이거 그때 했던 거 쇼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인도 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비판들이 가능하겠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2번이나 직접 찾아가기도 했으니까. 물론 뭐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이 헌법이 보장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리하다거나 뭐 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런 비판은 맞지 않을 겁니다. 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2차례 조사를 받으러 간 분이 왜 또 진술을 거부했느냐 이런 비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말씀 지금 쭉 들어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에 이분이 그 유학 갔던 공부를 갔던 파리에서 조기 귀국을 합니다. 네. 당시 우리 당 지도부도 빨리 귀국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예. 본인도 이제 중단하고 당시 검찰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마치 도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 기사까지 나왔는데 바로 귀국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송 전 대표 말도 지금 8개월이 됐습니다. 예. 최근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도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집권하고 1년 6개월 동안 맨 야당 수사만 하느냐. 네. 예전 같으면 굵직굵직한 수사는 특수부 검사하면 2달이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검찰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말씀 중에 저는 다른 부분들, 뭐 비판받을 여지도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사라면은 네. 이미 그렇게 수사 진행을 했으면 빨리 해야죠.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제 12월 중순 들어가는데 소환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른바 검찰이 주장하는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민주당에 한 10여 명 이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 일제히 또 소환할 거예요. 1명, 2명씩. 네. 포토라인 또 세울 겁니다. 네. 그러면 내년 올 연말 지나고 내년 초 갑니다. 네. 총선을 불과 2달 정도 앞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로부터 검찰이 결국은 정치하는 거 아니냐. 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의심을 받습니다. 정말 검찰이 그런 의도를 받지 않으려면은 수사를 공정하게 하거나 네. 형평성 있게 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속도를 내서 빨리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이제 지난 4월이고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하고 지금 8개월여 만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건지 지금 한민수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내년 총선을 염두하고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도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남 의원님? 일단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송영길 대표가 귀국한 지 8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부르냐? 네. 사실은 그때 검찰이 조기 귀국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검찰은 귀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송영길 전 대표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했을 뿐이죠. 다만 이제 그 중간에 윤관석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뭐 저도 좀 늦어졌다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수사는 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사건이잖아요. 네. 이게 뭐 계좌나 아니면 수표로 주고받았을 리가 없고 다 현찰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현찰로 주고받았을 텐데 사실은 제일 수사하기 까다로운 사건이 이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적이 남지 않거든요. 네. 이게 뭐 진술밖에 없어요. 현금으로 주고받고 받은 현금을 또 현찰로 썼기 때문에 그걸 받은 돈을 어디 계좌에 넣었을 리도 만무한 것이고요. 네. 좀 까다로운 측면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검사 출신이시니까 또 여쭤보면 사실은 이렇게 증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뭐 도움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묵비권은 사실 분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뭐 헌법상 인정된 권리이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억울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이유는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주장대로 하면 이게 당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냐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거의 궤변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이고 국회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 내에서 벌어진 돈을 이용한 전당대회에서의 일종의 매표 행위인 것이죠. 이걸 당내 문제로 치부하고 외부에 있는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그거하고 똑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 가정폭력을 저질렀는데 이거 우리 집안일이니까 왜 이걸 갖고 왈가왈부하냐? 이걸 갖고 왜 경찰이 출동하느냐? 이런 주장하고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네. 정말로 돈봉투 살포가 없고 억울하다면 이야기를 안 할 이유는 없죠. 네. 그러면 이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좀 구속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한 송 전 대표, 검찰의 구속 여부 전망을 하자면 어떨까요? 저는 보십시오. 이 사건의 최종적 수혜자가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잖아요. 남들이 돈을 마련하고 돈을 전달하고 돈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전부 선거 때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고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이게 흘러간 돈들이고 그렇게 사용된 돈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관련자들은 대다수 지금 구속이 돼 있고 나머지 한 분도 구속됐다가 이제 나와서 무구속 상태에서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요. 네. 근데 관련자들은 전부 구속이 됐는데 여기에 최종적 수혜자이고 사실상 몸통이라 할 수 있는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아무런 죄가 없다? 혹은 뭐 밖에서 불구속 재판받는다? 그다음에 정말로 또 죄가 없다 그러면은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고 해서 법리적 다툼을 검사하고 검사하고 심리 진술 상태에서 해도 될 텐데 굳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네. 나중에 영장 발부 판사가 볼 때 이것이 과연 저는 유리하게 송영길 대표에 작용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본다면은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인신 구속 상태가 꼭 말하자면 그 검찰이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분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서라도 네. 빨리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 송영길 대표의 저런 워딩과 저런 지금 말하자면 묵비권 행사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는 부여된 권한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것이 재판의 상황 혹은 나중에 이제 본인이 구속되거나 이런 어떤 영장 발부 상황에서는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런 국면들이 송 전 대표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슈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 공판인데 신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최근 수능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민 씨 첫 재판에서 허위 스펙을 입시에 활용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기소가 무효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차재훈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못은 했는데 처벌은 못 받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조민 씨의 그런 그 법적 대응에 대해서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는 좀 뭐합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조민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이 2013년 2월과 2014년 6월이거든요. 예. 거의 10년이 지난 사건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원래 이런 사문서 그러니까 행사 같은 위조 행사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업무방해 7년인데 공소시효가 사실 지나고 난 뒤에 뒤늦게 이렇게 기소를 했다는 것인데요. 예. 물론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있죠. 왜냐하면 공범인 어머니가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하면서 그 공범이 기소될 경우에는 네. 일단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만 네. 조민 씨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그러니까 지금 공범인 어머니의 재판이 지금 벌써 3심까지 다 결론이 난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만큼 늦게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이 기소 편의주의를 너무 활용을 해서 자신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법률적인 심판의 무게를 더 키운 것이다 주장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공범이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은 경우는 통내의 경우를 보면 둘 중에 한 명만 구속을 하는 것이 기소를 하는 것이 상례였는데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 그때 정경심 교수 할 때 같이 하든지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그리고 상당 기간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중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효가 이제 계산될 때 네. 얼마 임박했을 때 기자들이 검찰에 물었잖아요. 가해가 조민 씨는 기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검찰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부모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검찰의 공소권을 이 공범의 자백을 유도하고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으로 사용한 듯한 모양새를 비쳤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민 씨가 어저께 이야기한 부분은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조민 씨는 위조에 관여한 바가 없다. 제출을 인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김 의원님. 사실 이게 뭐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일단 그 첫 재판에서 조민 씨는 본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올린 저 SNS의 내용은 재판에서 벌어진 행위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저거는 그야말로 SNS 용으로 올린 것 같고요. 예. 법률적으로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자백은 했습니다만 다만 소위 공소권 남용 이론을 주장한 것이죠. 예.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어요. 중간에 공범이 기소가 돼서 확정될 때까지는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되기 때문에 시효는 남아있던 것은 분명한데 다만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돼서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기소된 게 이게 공소권 남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저도 공소 제기를 할 것 같으면 진작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시점이 두 개가 많이 차이 난다고 그래서 반드시 이게 그럼 공소권 남용으로 이거는 잘못된 기소냐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 그러면 없어 보이나요? 이거는 글쎄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 아마
대법원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MBN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